대선 특집 뉴스 인사이다 정치 클래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영호 사람과 정치연구소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영호 소장님 오랜만에 뵙고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도 사실 뉴스 인사이드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봤어요. 그런가요? 예, 예. 네. 아침 방송 감사합니다. 하기 불러주셔서. 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 정도 시간은 뭐 괜찮습니다. 아침은 아니죠. 네. 자, 어제 결과가 아직까지 좀 여운이 계속 쭉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뭐 내란 심판, 내란 심판. 이 내자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과반 득표, 물론 뭐 49.4 거의 과반이긴 한데 상징적 의미로의 50%를 예. 통해서 완전한 그 내란 심판과 주권 회복들을 선언하고 싶었는데 네.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힘을 압도적 승리로 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 한번 해봐라. 49.42의 의미를 거의 과반이긴 하나 이건 뭐냐면 상대를 인정하고 통합의 정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약간 그런 시그널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출구조사하고는 좀 다른 결과였었어요. 그러니까 집결된 겁니까? 샤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수가 결집했죠. 예. 보수가 결집했는데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는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김문수를 지지한 사람들이 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지지한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심리, 민주당 정권을 견제하는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심리조차도 끌어안고 통합적으로 더 잘하라는 하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좀 받아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출구조사를 지난번 출구조사도 총선 때 차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출구조사가 틀리지가 않는데 뭐 결론이 요즘 틀린 건 아니지만 출구조사는 51.7 이재명, 김문수 39, 이준석이 7 뭐 등등 이렇게 됐었는데 결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네, 이거는 흐름은 뭐 네. 그 대선 시작부터 중반전까지 5대 4대 1 네. 이재명 50%, 김문수 40% 그리고 이준석 10% 요것의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네. 생각보다 김문수는 좀 많이 나왔고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준석은 좀 덜 나왔고, 덜 나왔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따라서 좀 보수 결집에 따라서 조금 50%에 다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선거 과정상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더 아쉬운 점들이 있지 않았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 심판을 강력하게 걸었는데 내란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모을 만한 선거 전략이나 캠페인들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일정하게 약간의 미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여성 혐오 발언을 하면서 3차 TV 토론에서 비호감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뭐 일관되게 시종일관 이재명 네거티브 네. 반 이재명 말고는 보여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좀 보수표를 다 결집시켜냈던 그런 선거운동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장 연결을 조금 해보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자택 앞입니다. 지금 인천 계양에 있는 자택이죠. 뭐 출근을 곧 할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이 좀 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와 있습니다. 와서 태극기 들고 막 응원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근 어제 잠을 못 잤겠죠, 아마도. 밤에 인선해야죠. 저 인선도 해야 원래 되고. 대통령 생각 끝나면 밤새도록 이제 밤에 인선을 인선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은 기억나는 게 지각이거든요. 지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돼도 기분 좋아서 술 마셨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격상 뭐 지각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오늘 언제 또 나갈지 그 장면 나오면 저희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출구조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출구조사가 이렇게 틀리는 것도 좀 조금 이상하긴 해요. 대한민국은 여론조사의 무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정치적 허위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박지훈 우리 앵커는 투표할 때 무엇을 보고 투표합니까? 첫 번째 인물, 네. 두 번째 정책, 세 번째 정당, 네 번째 나와의 관계.
사실은 나와의 관계로 투표하잖아요. 저는 그게 좋고. 근데 대답할 때는 뭡니까? 정책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정치라고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되는 순간에 이 가치가 포함되는 거예요. 발라야 된다, 좋아야 된다는 것이 가치가 포함되니까 네. 내가 김무수 찍으면은 내란에 찬성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김무수하고 친해, 연고도 있어. 네. 그리고 민주당 싫어. 아하. 그런 사람들이 응답 적게 한 겁니다. 출구조사에서.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마지막 여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의 일치했어요. 예. 이 뉴스 자랑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저희 조사가 48.1 이재명, 김문수 40.1 그리고 이준석 7.6 이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거의 맞게 떨어졌거든요. 무당파들을 환원시켜 버리면은 예, 예. 모집단 줄여버리면 그렇게 예, 되네요.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리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많이 참고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출구조사보다 더 정확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얘기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고요. 가장 지금 상황에서 뭘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좀 많이 해야 됩니까? 우리 박진영 네. 그 평론가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에서는 인사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인사를 뭐 지금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아마도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네. 국정 철학, 정책들, 그다음 다양한 공약들은 결국 사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 진영을 상징하는 비서실장 그리고 국민 통합과 국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국무총리 네. 이런 인사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 시간 공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전체 내각을 꾸리는데 상당한 오래 오랜 걸렸습니다. 시간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엔 반명도 삼아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실사고시한 분이니까 부처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국정과제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차관 인사,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 인사를 먼저 실시해서 차관부터? 예. 네.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킨 다음에 아하. 그리고 하나하나 인사를 풀어나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큰 그림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지금 보도니까 뭐 확정으로 보긴 어려워요. 김민석 의원 국무총리 또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 등등으로 지금 내정이 후보자 아니냐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실은요. 네, 대통령이 쓰기 편한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비서일 뿐입니다. 비서죠. 네. 극단적으로 표현드리면 비서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쓰기 편한 사람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실은 비대해야 됩니다. 커야 된다. 사실은 장관조차도 대통령의 참모일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능동적이고 모든 일에 만기칠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실이 되어야 된다라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물망에 오르시는 분들은 아주 그 부분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또 한편으로는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현역 의원을 딱 쓴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총리는 아시다시피 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담이 좀 덜한데 예. 특히 김민석 의원 지역구 영등포라서 이것이 쉽지 않아요. 네, 사실은 얼마 차이로 된 지역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국정 운영과 무관하게 아까 박진영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견제 심리라는 게 있어서 네. 또 재보궐 선거가 있을 경우에 더 잘하라고 채찍질을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총리로는 뭐 의원 겸직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비서실장인 경우에는 네. 의원직을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삼선의 강훈식 의원을 선택한 것은 뭐 충청도라서 중도 그다음에 나이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젊음을 상징하고 세대 교체 여러 가지 포석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히 아산 지역이 아산 지역.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 그 대선에서도 나타났지만 민심에 있어서 그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강훈식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좀 튼튼하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 그런 것까지 계산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지 그런 까지 계산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할 때 하나의 재보궐 선거가 네. 당 대표직을 사퇴하게 만들 정도로 큰 그 국정을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의아할 겁니다. 인사라고 하는 게 참신성, 발탁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인수위 기간이 없는 그리고 보궐선거적 성격이 강한 대선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팀워크,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마 신속한 그 정권의 인수위 인계를 통한 안정화를 위해서
호흡이 맞는 사람들을 내각과 비서실에 배치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 위주. 뭐 사실은 우리만 시간이 알지 국민들은 또 잘 몰라요. 아. 지금 보면은 이제 예. 이런 막 현역 의원들이 많잖아요. 강유정 의원도 있습니다. 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나 장관은 국회의원 배지를 떼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비서실로 지금 비서실들은 떼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강훈식 의원, 강유정. 유성락 의원, 예. 그다음에 강유정 의원 이분들은 현역이에요. 현역 국회의원인데 다행인 것은 유성락 의원과 강유정 의원은 제가 알기로 비례대표로 알고 비례입니다, 있습니다. 비례. 승계를 하면 예. 되기 때문에 예.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참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아. 뭐 상권 분립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 대통령 행정부가 정권을 가지고 집행권을 실행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 정당의 영역에서 약간 손해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실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노무현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였죠? 문희상 의원이 거기도 의원직을 떼고 비서실장으로 갔습니다. 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김민석 만약 국무총리 된다면 의원직 아니 총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놔두고 가는 네네네. 거죠. 괜히 뗄 필요는 없겠죠. 네네네. 예. 총리 장관이나 총리는 그대로 유지해도 그대로 가도 되고 됩니다. 네. 예. 너무 네 사람만 심은 거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를 잘 하지 모르는 않을 수 사람들은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예. 그래도 저 김민석 그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전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그 의견들을 냈던 그 분들로 제가 볼 때는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무리 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재명 사람이다 보지 말고 전체 선대위 내에서 소위 말해서 친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친명은 아니죠, 두 분. 그렇죠. 범 이재명 신명 선대위에 결합하면서 발탁된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는 좀 안심해도 좋지 않을까 아마 싶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과 정치가 둘 다 되는 사람을 택한 것 같아요. 네, 강훈식 의원이든 김민석 총리 후보자든 두 분 다 정책 통이면서 정치를 이해하는 사람. 아하. 과거 역대 정권에서 보면요, 사실 우리 정진석 실장 예를 들어볼게요. 윤석열 정부에 예. 비서실장. 정책 모르잖아. 정치만 알고. 그거 뭐 제가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을 때 예. 김대기 실장. 예. 정책 알지만 정치를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시죠. 그죠? 예. 근데 이번에는 정책과 정치를 그러네요. 잘 아는 사람을 선택했다. 아. 사실 우리 한국 정치가 굉장히 퇴행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정책과 정치가 다 되는 정치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딱 찍어서 저는 이렇게 차출해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특장점이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구현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과 호흡을 맞춰서 그러니까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일머리가 있는 사람, 상징성보다는 그 실용주의적인 그런 인사 원칙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석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참 눈에 띄긴 합니다. 그 수석 최고 그 직책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역할을 하면서 호흡도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당 대표 이번 내란과 대선에 한 두 번의 변곡점이 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내란 이른바 쿠데타를 예측을 했잖아요. 계엄령을 예측했다는 중요하죠. 거죠. 예. 또 뭐가 있냐면 막판에 제가 눈여겨봤던 것들이 한덕수와 최상목 등의 CCTV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이미 우리는 이제 내란 심판이라는 이미지가 약간 퇴색돼 가고 있었어요. 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내란 종식시키는 선거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큰 역할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호흡이 좋을 것이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자택이죠 지금. 자막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예, 찍히니까 대통령 저희도 있으니까. 막 감개가 무량하네요. 네. 참 깜짝 놀라고 앞에 지지자들이 인사를 하는데 또 일일이 또 얘기도 나누는 모양새입니다. 예. 자, 지금 뭐 지지자들이 앞에서 너무 반가운 모습들로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보입니다. 자택 앞입니다. 인천 계양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약간 경호 같은 거 괜찮겠죠? 좀 그런 제가 또 개인적 걱정인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경호 부분이 항상 걸려요. 앞으로도 이제 대통령이시니까 가족들까지 경호 이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택 앞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자택 앞이고요. 지금 아마 지지자들하고 악수 나누고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지금 대통령 첫 행보가 현충원을 할지 국립현충원 현충원으로 갈까요? 그러면 네, 현충원으로 아니면 취임식장으로 제 가는 건지. 취임식은 12시부터니까 지금 현충원 가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현충원을 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일일이 다 악수를 다 하시고 가시네요. 우리 김태선 수행실장 아직도 수행하고 계시네. 아마 이거 얼굴이 새까매졌네. 당선인 관념에서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인선이 안 꾸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당선증 받아야죠. 청와대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데 김태선 수행실장이 있다는 거는 네, 아직까지 인선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겠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했던 분들이 아직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입니다. 탄핵 네. 이후에 그 집권했을 때도 네. 아시겠지만 국무위원들을 그 청문회하고 그 인준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국무위원들과 동거 정부로 해야 됩니다. 예, 해야 현실적으로 됩니다. 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선대위에 있는 참여했던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선대위 인사들도 당분간은 아마 짧은 그 인수인계 기간 동안은 그 함께 그 대통령직들을 잘 인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지금 일일이 다 이제 인사를 하는 모양새거든요. 첫날인데 참 우리 박진영 우리 평론가님이 참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 제 느낌인가요? 제 느낌인가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네. 때도 사실 눈물이 많이 났는데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희는 이제 연배 차이가 나니까 네. 그때도 이제 의원님이었고 예. 뭐 그랬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죠? 크게 많이 나지도 않고 이제 예전에는 사석에서 이제 형 동생하고 형 지내고 동생 이제 있죠. 그- 재명이 형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와 이런 세상이 오느냐 네. 뭐 별별 그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또 지난 3년 딱 전만 해도 그때 딱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때 하고 딱 지금하고 또 비춰보면 정반대의 좀 모습을 3년 만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계양구에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자택앞 내용 좀 보셨는데요. 요 하나는 좀 짚어보죠. 개혁도 해야 되고 민생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개혁 부분은 국회에서 지금 다수당이니까 추진하면 되고 민생 부분은 행정부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입법이 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입법 문제는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 외신에서도 이해하듯이 역대 그 강력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네. 국회의 다수당이고 그렇죠.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속도감 있게 인사라든가 경제 정책이나 민생 행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속도보다는 방향인데 방향이 중요한데. 예, 방향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두 가지 문제. 하나는 12월 3일부터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네. 이 내란 세력을 준엄히 심판하는 문제와 또 짧게는 12월 3일, 길게는 윤석열 정부 3년이 망쳐놓은 이 경제와 민생 문제를 회복하는 내란 심판과 경제 민생 회복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권력 교체기에 있어서 권력 기관들, 검찰, 경찰들이 네. 마치 자신들이 충신이냐 앞장서서 내란 심판에 최선두에 서서 현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공을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의존하에 나가다면 제가 볼 땐 또다시 검찰과 경찰에 의존하는 정부가 돼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정권 중반 말기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그 내란 심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에 맡기기보다는 네. 또 특히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이라든가 이런 그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통령의 방향, 국정운영의 방향은 아무래도 첫 일성들은 경제와 민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30조 추경을 추경하는 거. 예, 그리고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 정책에 대한 후속 입법이라든가 예산들을 수립하는 데다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석 그 선대위 총괄본부장 네.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민석 강훈식이 선거를 총괄했어요. 두 분이 그 두 사람이 그대로 옮겨갔다는 것은 선대위의 방향이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대로 갈 것이다. 즉 민생 경제 중심의 중도화 정책이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거시경제 지표, 네. 주가 문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구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과 재난지원금 당장 저는 불리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을 해보고요. 또 하나 제가 감히 좀 고언을 드리자면은 고언이 있군요. 정파를 넘어서는 경제 원로들과 수시로 식사라도 하시면서 조언을 듣고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즉 집권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식구들 데리고 할 거야라고 하지 말고 선거 때 보였던 윤여준 장관, 뭐 다양한 보수적인 인사들도 끝까지 모시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이 정부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예. 국회는 윤석열의 거부권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개혁 입법들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네. 내란 종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서양호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 저는 좀 특검법을 넘어서서 특별법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법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이 폐해 진상 규명과 진실 화해를 위한 뭐 특별법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국회가 주도해서 내란을 완벽하게 대의기관이 종식시키는 아하. 그래야지만이 또 사법부 개혁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특검이 또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특별법, 그렇죠. 특검법 뭐 그렇죠, 이런 걸로.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사법부 개혁의 과제도 남아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행정부는 사법부 개혁에 나서면 안 됩니다. 예. 사법부 개혁만큼은 무조건 국회가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히 다 말씀을 해버렸어요. 좋은 거는 행정부가 하고 좋은 거는 행정부가 예, 하고 예. 선봉대는 국회가 하고 국회가 하고. 자칫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권력 교체기에 네. 그 권력 기관들 행태를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국정원을 축소시키고 네. 국내 파트 정보기관을 없애겠다. 맞아요. 그래서 뭐 해외 파트 그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하겠다고 늘 공약을 해왔는데 정권만 잡으면 네. 국정원이 와서 뭔 보고를 하냐. 아, 독대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는 야당할 때 못 들었던 대북 정보. 알려주겠죠. 김정은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이런 속 얘기를 해주고 솔깃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누굴 얘기해 주냐 자신의 정적인 야당의 동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세 번째는 측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 얘기 듣고 나더니 눈이 훤히 뜨인다. 나 그동안 장님으로 살았다고 할 정도로 권력기관 행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국정원들이 권력 교체기에 생존을 위해서 권력기관에 줄을 대기 위해서 전 정권 윤석열이라던가 내란 그 세력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같은 식구인 네. 민주당 내 주요 인사에 대한 정보들 이런 거를 주면서 혹세에 무민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데 휘둘려서는 안 되고 이 문제의 원인들이 검찰의 국가, 검찰의 정부였다라는 걸 명심하면서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해 나가면서 제가 볼 때는 의회가 통제하는 특별 검사를 통해서 여야가 동의하고 합의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권력기관 개편 개혁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자, 걸어온 길을 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안동 산골의 하전민 마을에서 7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고, 그래서 가장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돈 벌러 나갔던 것 같아요. 소년공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제 고향이 본적지가 영천시 죽정리 화북면 화북면 죽전리 산 몇 번지요. 우리 아버지 고향인데. 네. 저렇게 어렵게 자라진 않았어요. 그렇죠. 저 정도는 아닌데. 네, 그래서 처음에 하전민이었어요. 네, 하전민. 이제 그 이야기 들을 때 에이 과잉이다. 우리 거짓말이다. 또래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대통령 친구분을 고향 친구분 안동 친구분 몇 분 알아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 옛날에 동네로. 그 동네에서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후에 공단에 가서 소년공으로 있다가 지금도 그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팔이 그 프레스기인가요? 프레스에 거기서 끼었다고 끼었다는 것도 있었죠. 그 지금 이재명 네. 그 대통령이 63년생입니다. 네. 잘 안 와닿을 분들이 있을 텐데 폭삭 소가수다에 네. 그 양관식이하고 오해순이 나오는데 양관식이 조금 더 나은 집이고 오해순이 완 똥구멍 찢어진 가난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랐던 집안 환경이 그 거기. 아이유가 역할 맡았던 오해순 정도의 뭐냐면 아버지는 이재명 대통령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60년대 시대에 대학을 중퇴한 엘리트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예, 엘리트였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잘 안 풀리니까 뭐 도박에 전념해서 집안 살림 등한시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자랐던 것 같고요. 아마 그 이후에 성남에 자리 잡은 성남이 어떤 데입니까?
서울에서 철거당한 도시빈민들이 모여 사는 예전에 그죠. 예전에 광주 대단지. 아시네. 연식이 오래되셨네. 그 광주 대단지는 그게 성남이에요 옛날에. 책에서 방. 네, 광주 대단지 뭐 옛날에 그걸 뭐 그게 폭동 광주 뭐 이렇게 대단지가 지금 성남이에요. 맞습니다. 성남 옛날로 써요. 광주 상대운동, 중대운동 그 네, 일대가 네, 다 거기입니다. 그런 데죠. 예. 네. 그런 데서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쓰레기를 관련된 그 폐와 지금은 재활용품이라고 하지만 네. 하여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일을 하신 것 같고 어머님은 공중 화장실에서 요금을 받는 네, 일을 하시고 옛날에. 예, 집안이 어려우니까 자식들이 많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맞아요. 그 이후에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라 그래서 아시다시피 7, 8년 넘게 아주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전에는 공장하면 군대보다 더 했죠. 빠따치고 그렇죠. 때리고 맞아요. 뭐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 생활들을 보낸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대 법대를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 나중에 법대에서 변호사 됐는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권 노동 변호사가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강연을 듣고 좀 많이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저기 쉽게 말하면 우리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는 이제 대통령입니다. 예.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인 사상과 흐름을 가지는 역할에 저수지에 위치해 왔습니다만은 표현하자면 친노예요 이분도. 친노입니까? 친노입니다. 친노. 굳이 말씀하면 친노입니까? 친노입니다. 정치적 출발이 친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친노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닮은 점이 어떤 점이냐면 노무현 대통령도 물론 뭐 부산 상고를 나왔습니다만 네. 어려운 집안에서 어렵게 공부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도 좀 재밌는 분이잖아요. 아, 예. 제가 그 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그 늘 그 썰렁한 농담이 장착되어 있고 그 약간의 그 장난기 있지 않습니까? 네. 개구지다라고 표현되나요? 유머러스 하세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악마화되어 있을 뿐이지 전혀 그런 뭐라고 합니까? 찌들어 있는 구김살이 있는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국민들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주 그 근엄하거나 이런 정치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 대통령께서 네.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할 네. 때가 80년대, 그렇죠. 87년 6월 항쟁이 막 벌어지고 90년대 초반까지 학생 운동이 많이 활발해야 될 시기였는데 아마 89년도에 네. 그 사법고시 사법시험. 사법시험을 보고 이제 연수원에서 앞으로 장래를 정하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인기였거든요. 네. 그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권, 그다음에 민주화 인사에 대한 무료 변론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그 명망을 높일 때였는데 그런데 보니까 혹시 그 배고픈 삶이 아닐까에 대해서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체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강연에서 89년도에 아마 그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라면 밥을 굶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인권과 그 시민들을 위해서 살아도 밥 먹는 건 굶지 않겠구나 용기를 가지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 지역에서의 인권 변호사 그 노동 문제를 상담해 나가는 그런 그 시민운동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닮긴 닮았어요. 두 사람 보면요. 역정이 보면. 네. 두 분 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좋아요. 네. 이재명 그 대통령 사법연수원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판검사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처럼 힘없고 힘든 자들을 위한 동네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생계. 실제로 이제 변호사 하는 게 오히려 본인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제 전공도 네. 비슷해요. 네. 영화 변호인 영화 보면은 네. 노무현 대통령이 남들이 안 하던 그거 뭐 등기 문제입니까? 네.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세무 회계 쪽을 네. 전공을 하셨던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러게 보면 좀 비슷해요. 비슷한 네. 것 같고요. 예전에 그 사법시험이 그때 한 200명 뽑을 때인가 300명 뽑을 때 엄청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네네. 대단한 거죠, 뭐 두 사람 다 그렇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한 5, 60명 뽑을 때 네, 되죠. 아주 적게 뽑을 때 그때니까 대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정치 인생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2004년도 성남 시립병원 설립 운동 이게 계기가 됐다면서요. 혹시 아십니까? 네, 그 통상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명박 대통령의 민영화 돈 안 되는 건 다 민간에 매각하라는 바람이 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던 도립병원이라든가 시립병원들이 네. 줄줄이 민영화되고 맞아요. 그 매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성남 시립병원도 매각하게 됨에 따라서 성남 일대 대형 의료원들이 그 없어지는 그 사태를 맞이해서 아마 시민운동을 하셨던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셨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네. 성남 그 시립병원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아하. 값싸고 양질의 공공 의료를 지원해 줘야 한다, 유지돼야 한다라고 해서 성남 시립병원을 그 매각하는 걸 반대하는 그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정치인이 된 네, 거라고 그렇게 봐요. 하면서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의회 단상을 점거, 그 성남시의회 네. 단상을 점거하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그 우리 결과도 지금 말하는 그게 지금 네네네. 그때 생긴 경찰한테 도망다니면서 예. 교회에서 숨어 살면서 내가 그렇다면 성남시장 정치를 해서 성남 시립병원을 그 시립병원으로 그러니까요. 운영해 나간다면 좋지 않겠냐. 내가 시장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2006년이었다는데 재미나는 거는 예. 바로 시장이 되질 않아요. 이 몇 입지전적 인물이 그렇죠. 2006년도 지방선거가 떨어지고 떨어지죠. 2008년도에 총선에 성남시 예. 총선에 나서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2010년도에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한 번 더 당선 재선에 두번 성남시를 됐죠. 하게 되는 예. 거죠. 이게. 2010년도에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깨끗하고 화끈한 시장 뭐 이렇게 어필을 모라토리움 선언, 맞아요. 시장 실패세, 뭐 그 기억이 나고 이제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 현장에서 직접 보셨던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당의 지방자치국장 할 때인데 아. 예, 같이 일을 이제 보는 관계였기 때문에 네. 현장에 같이 있었죠. 뭐 정광석화처럼 하시고요.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본인이 낮은 대로 임한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역량도 탁월했던 게 네. 아시겠지만 성남 그 분당하고는 그 당시 성남시청 새로 지은 호화청사가 상당히 어울렸지 몰라도 예.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남시와 구도심. 구도심과 이 성남시청 청사, 초호화 청사는 상당히 안 어울렸거든요. 거기다가 전임 시장이 아마도 7천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네. 그중에 5,200억이 판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네. 국토부에서 빌린 돈인데 맞아요.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 전임 시장이 뭐 도로를 확장한다던가 그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개발 사업에다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7천억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모라토리움 선언한다고 해도 결국 갚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임 시장이 재정을 낭비하고 호화청사 짓는데 썼다라고 아주 상징화시키면서 향후에 그 빚을 그 7천억의 빚을 다 갚아나가면서 일약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시장 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당으로 전화가 왔어요. 네.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초호화 청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실을 시민들에게 도서관으로 내놓겠다. 그래서 이제 시장실이 어딘가 하면 건물 가장 높은 층에 아하. 단독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아하. 거기를 시민들에게 도서관으로 공개해버리고 본인은 2층에 모서리에 있는 그때 이제 무슨 쉬시는 분들이 쉬는 공간인가 가건물 같은데 그걸로 시장실을 옮겨버렸어요. 옮기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 그 당시 당 대표를 모시고 와서 민주당은 이렇게 민생 정책을 한다라는 우리 그 정책 홍보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때 갔었는데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시청이 정말 잘 지어놨는데 장터야 장터. 장터죠. 1층하고 2층도 살짝 그 로비가 있어요. 예. 전부 다 뭐 바자회하고 주민들 와가지고 이 그 단체들 커뮤니티 공간 열어주고 해가지고 완전 분위기를 바꿔놨더라고요. 네. 이 사람 뭐가 돼도 되겠구나. 제가 그때 그런 저도 생각했어요. 가봤던 그 기억들이 우리 애들이 이제 저희 성남 제가 거주를 하는데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맨날 거기 가니까 그 놀러 갔거든, 놀러 시청에다가. 가니까 네. 기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 2017년가 그때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패했고 경기도지사 당선이 됐는데 마냥 좋은 길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2020년 7월이죠. 기억을 하시겠지만 판결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났고 그때도 무죄를 받으면서 그 최악 위기에서 좀 벗어났다. 그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 네. 판결은 2020년 7월에 났지만 사실은 그 2018년도 맞아요. 대선 때. 경기도지사 도지사 선거 때. 지방선거 때 죄송합니다. 예. 그 선거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뭐 감금한 적이 있느냐, 네. 강제 입원시킨 적이 있느냐 네. 이런 상대방 악의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전후 과정을 좀 설명한 맥락을 이해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 그 얘기가 답변 나오면서 그것이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죠. 선거법에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결국 대법에서 그때 2020년도에 무죄 받았죠. 전체 토론회에서 맥락상 보면 준비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전후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 나온 맥락이다라고 해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오랜 선거법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또 많아요. 지금 그렇죠. 선거법 지금 말했던 그 이후에 발생한 것들은 아마 그 윤석열 검찰 정부에서 그렇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했던 게 실제로 사실 많습니다. 아마 성남 FC 후원금 문제는 그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이 기소하자마자 전국에 있는 잘 모르실 텐데 네.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그렇다면 나도 기소해라. 다 걸려. 다 왜냐하면 걸려. 다 걸려. 국민은 잘 모르실 텐데 공공기여라고 네. 동네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뭐 체육센터 이런 것들을 원래는 국가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네. 공공 재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을 때 소위 말해서 민간이 개발하는 네. 15층밖에 못 짓는 거를 종상향에서 17층, 18층 지어라. 그래서 그 2, 3층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도로를 닦는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기부 체납을 공공기업 기부 체납을 하는 방식으로 공공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서울이나 전국에서 그렇게 안 나는 지자체가 없는데 네. 꼭 찍어서 성남 그 시에서 했던 것만 그 뭐 대가를 바라고 했던 것이다라고 뇌물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그 때는 이익이 뭐냐, 정치적이익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공소장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럼 대통령이 외국 가서 투자 받아오면은 그거 다 뇌물 뇌물이죠, 받는 그러면. 겁니다. 말이 안 그럼 되는 트럼프는 얘기가. 뭐 그 항공기 받아온 거 그거는 뭐 그런 제 문제들 보이는데 트럼프가 그 요르단인가요 어디서 이제 비행기 받아온다고 하던데 자 그 이후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기소도 있고 뭐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이게 다 유죄고 악마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뭐 각종 좀 위기를 딛고 이제 2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어떻습니까? 변방의 아웃사이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류 정치는 아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됐다. 그 모습 우리 자꾸 이래 오늘 감기가 무량한 것 같아서 박지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면 변방의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네. 표현했죠. 아웃사이더라는 표현도 좀 고급적이에요. 변방사또. 아 사또입니까? 변방사또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거 따져보면 노무현 1%에서 대통령도 시작해가지고 결정됐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주류라고 하는 동교동 엄청난 견제 그리고 그 동교동교와 연대한 이인재 의원을 네. 꺾고 된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우리 대통령의 금방 이야기했던 우리 사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네. 이게 대부분이 당내 경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옆집에 덩치 큰 친구한테 이제 맞은 게 아니라 집안에 우리 집에 집안에 있는 뭐 친인척들한테 더 구박을 많이 받은 거야. 네.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이 당원들, 지지자들, 국민들에게 오히려 동정심, 참 동정심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심정적 일체감을 저는 만들어주지 않았나. 일체감을 만들었다. 우리 특히 이제 가족들끼리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우선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축구를 하더라도 지고 있는 팀을 응원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고 하듯이 그런 하나의 마음을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또 아주 잘하거든. 네. 성과를 내거든.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지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특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들어서 국민들이 다 핍박받았잖아요. 너무 힘들었죠. 그 핍박의 정점에 이재명이 있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이 나와 이재명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재명을 지키고 결국은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까지 왔다. 네. 그런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자, 세영 네. 소장님. 네. 뭐 아시겠지만 네. 골리앗이 다윗과 싸워서 이겼으면 네.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예. 다윗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외소한 그 다윗이 돌팔매로 지혜를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들었을 때 네. 언더독이라 그래서 왜 약자를 응원하는 게 맞아요. 훨씬 커지는데 뭐 세계 정치사에 도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의 주류 명문 가문인 힐러리 맞선 시민운동가 흑인 인권운동가 출신 오바마가 예.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대통령이 승리할 됐잖아요. 때 예. 승리하고 대통령이 된 과정도 예.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그 정치의 비주류인 그 호남 출신으로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분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
학력과 지역의 편견을 극복하고 주류 정치인이 됐던 것들 마찬가지로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과정 소년공이 대통령 되다라고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 톱을 뽑았던데 중앙일보 왠지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아마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지전적인 스토리도 감동이고 특히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백서로 나와서 네. 저도 뭐 자치단체장을 해본 사람이지만 2010년 14년도에 성남시 정책들이 전국 지자체에 많은 모범이 되어서 네. 지자체장 하면 하수도라든가 도로 시설물 관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내 삶에 아이들의 보육과 육아와 문화와 이런 공원 네. 이런 것에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경기지사 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이어져서 경지사 때까지 이어서 아마 저는 기대하는 게 정치라고 하는 게 공허한 이념과 정쟁의 싸움이 아니라 내 피부에 와닿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시장 도지사 이어서 대통령을 만나 보실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모시고 좀 고정 코너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뭐 저야 뭐 동의 안 하시죠? 아침에 나오겠어. 협상을 좀 해봅시다. 협상을요? 협상을. 제가 요즘 그 개런티가 비싸져가지고. 개런티가요? 그러면 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있는데 해주십시오. 네. 우리 국민들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진영, 서양호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